간밤 뉴욕 증시가 인텔 호재에 힘입어 기술주를 중심으로 7일째 상승했습니다. 다만 연일 상승에 따른 부담에다 미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다우가 3포인트만 오르는 등 상승폭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럽은 6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인텔의 실적 호재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광산주와 자동차주는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미 연준의 FOMC가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럴당 77달러선은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시장의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한편 미국의 5월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1%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폭은 올 들어 가장 적었습니다.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 없지만 시장이 악화되면 추가 부양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6일 연속 올랐던 뉴욕 증시 7일째 또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약 한 3포인트,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인텔의 호실적과 호전망을 바탕으로 강세를 띠면서 보다 더 큰 상승폭인 7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올랐는데요. 하지만 S&P 500은 소폭이나마 떨어지면서 정확히는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FOMC에서 향후 경기 하향 전망한 것이 부담이었고요. 연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도 컸던 데다 경제 지표도 일제히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표와 실적 사이에서 조금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그 주가의 모멘텀은 아무래도 강력한 실적에 좀 많이 받침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뭐 경제 지표라든지 지표가 예상 밖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건 좀 예상을 좀 많이 했던 게,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이 빠른 속도로 좀 회복되면서 경기 지표가 좀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유럽발 재정 위기,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긴축 부분이 나타나면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많이 이렇게 미약한 부분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경기 지표보다는 이 향후의 주가를 좀 많이 이렇게 부양시켜줄 수 있는 거는 유럽의 재정 위기 같은 게 어떻게 그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확신하게 좀 바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이제 실적 시즌 맞추고 실적이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지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네. 일단은 실적 시즌에 돌입해가지고 일단은 어닝 시즌을 좀 많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유럽 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다우 증시,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대로 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시장의 실적 시즌에 가장 크게 좀 많이 수혜를 받으면서 강력하게 이끌었던 게 아무래도 일단 IT라든지 자동차,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에서 가장 컸던 게 이제 인텔에 대한 그 실적 부분인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영업이익 자체가 5조 원 정도로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약간 모멘텀을 많이 못 나타냈던 게, 네. 그보다 더 컸던 인텔이 어느 정도로 나타내는 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좀 이렇게 따지겠다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전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텔의 실적 전망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쳐높이고 있는 게 좀 사실인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발표가 좀 나면서 실제로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그 지표 모멘텀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 일단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예전에 하락한 이후부터 이제 실적 그 모멘텀에 힘입어가지고 굉장히 좀 큰 폭이 좀 상승세 좀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은 지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게,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전 고점을 일단 뚫을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에 대한 그 실적 전망으로 봤을 때는 전 고점 부분도 충분하게 지금 뚫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일단 61선부터 시작하고 121선을 굳건하게 지금 이제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지금 아무래도 좀 제일 크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일단 다시 한 번 더 그 이전 그 고점을 한번 다시 트라이 볼 것 같은데, 그 선까지는 이제 곧바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전 고점을 무난하게 좀 뚫어주는 게 이번 실적 시즌이 가지고 와야 될 그 다우지수를 좀 일으켜줄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역량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에 반면에서 일단은 지표 개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둔화되는 게 지금 사실인데, 일단 지표 개선이 둔화가
전문가들 좀 예상하는 게 이번 2분기까지 아니면 3분기 초입까지는 지표 개선이 둔화될 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 예상이 좀 많이 좀 확실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지표 개선이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쉬고 있다는 시점에 좀 많이 이렇게 착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제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비스업 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뚫어줄지 그런 지표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좀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붙여줄지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제 또 이례적으로 또 FOMC가 좀 이렇게 뭐 장막판에 좀 딴지를 걸었다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경기 전망을 해놓고도 오히려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는데 아마 이게 실적 시즌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좀 못했던 게 제가 봤을 때 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마 뒤늦게 왔을 때 아차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예상되는데 일단은 뭐 통화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화정책도 향후에도 뭐 경기 부양책을 꾸준하게 더 나서겠다는 게 아무래도 FOMC 의향인데 뭐 이 뒤에 좀 차후차후 보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국채 팔아야 되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란 FOMC가 딴지를 건 것일까요? 그래, 아무튼 보다 자세한 FOMC 의사록 내용은 조금 뒤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이 깜짝 실적, 또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좋은 전망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일단 기술주는 계속해서 나스닥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인텔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하는 기술주 분위기도 간략히 좀 살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인텔에 대한 그 실적 전망치를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텔보다는 좀 뭐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 1위지만은 그래도 비메모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통합 합해 갔을 때 일단 삼성전자가 한 2위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금 1위고요. 그 삼성전자가 일단은 먼저 실적을 먼저 공개를 했었죠.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실적이 공개됐었는데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1위 업체가 어느 정도로 좀 나타날 거에 게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 투자자들 전 세계에 좀 이목이었는데요. 네. 일단 인텔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면서 3분기도 지금 이제 IT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 보면은 반도체 값 같은 거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자체가 향후에 3분기 나가서 4분기 초입까지도 IT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나타나면서 인텔이 이제 뭐 장중에 6%까지 예. 이 큰 종목 6%까지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뭐 일단 이 이후에 뭐 차익 그 매물이 나타내가지고 시장 자체가 좀 1.8%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에 따라 가지고 뭐 네트워크 장비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등달아서 같이 한번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휴레팩트도 같이 한번 더 1%대 상승을 나타내면서 기술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일단 뭐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매니저들도 일단은 그 인텔이라든지 IT 종목에 대한 매수에 그냥 끊임없이 좀 유지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도 많이 됐었죠. 미국의 기술주 때문에 뭐 이익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 움직임도 월가에는 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텔이 좋은 트리거가 돼줬던 것 같습니다. 기술주는 강세를 띄웠는데 문제는 이제 또 실적이 좋다 얘기가 좀 초점에 옮겨지나 싶었더니 역시 다시금 지표가 조금 발목을 잡는다 싶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가 뭐 크게는 자세하게 모두 다 챙긴다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딱히 좋은 지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소매 지표부터 좀 알아보죠. 2달 연속 감소세인데 뭐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이번 6월에도 했었지만 그 감소폭도 예상보다 더 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6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2개월째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나타낸 이후부터 어느 정도 지금 뭐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유럽 재정 위기가 먼저 나타나면서 소매 쪽부터 시작하고 그런 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최근 들어 중국까지 긴축 정책에 아마 참여하면서 네. 아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 지표가 전혀 일단 그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지 못하는 점 자체가 소매 판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격하게 상승했던 제조업 경기가 어느 정도는 고점에서 좀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류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지표들이 좀 나타나면서 아직은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내는데 이게 뭐 전월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적인 그런 하락질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지표에 대한 오히려 좀 악재가 지금 향후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일단 그 6월 소매
소매 판매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이게 월가도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왔다 갔다 유동성이 좀 굉장히 좀 큰 편인데요. 일단은 그 실선으로 좀 나타냈던 게 일단은 1년치인데요. 1년치 실선으로 보면 그 꾸준하게 상승한 이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매 판매가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좀 시장의 좀 특징인데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그런 그 섹터에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좋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 있다고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빨간 실선이 아직 그 0 위에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명확한 게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고용에 따른 임금이 많이 늘어나고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하게 따라갈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큰 그 글로벌 그 영향을 좀 따져보려면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은 아닐 거라고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한 역시 안 좋았던 것이 좀 전에 이제 고용이 늘어서 임금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소매 판매 지표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주택 관련 지표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부진했었는데 주택 구입용 모기지 신청 건수도 지난주에 보니까 13년 내 13개월이 아니라 1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그 모기지 신청이 13년 내 최저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일단은 그 이면에 가장 컸던 게 기존에 모기지를 신청했던 사람들에 대한 게 재투자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컸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공제 혜택이 좀 많이 없어졌다는 게 쉽게 말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모기지 신청에 대한 부양 정책이 일단은 마감이 되어버린 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는 정부 정책이 마감됐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그 모기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수요자들하고 그런 공급자들 간에 어느 정도 향후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에서 세금 공제를 해주든지 다른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정책을 펼쳐주면은 그에 대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모기지 신청이라든지 다른 게 좀 많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정부 쪽에서 이제는 손을 많이 놔버렸기 때문에 네. 시장에 그대로 맡겨버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많이 관망을 하고 있고 오히려 보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모기지 신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좀 이렇게 시장을 좀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리파이낸싱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을 좀 받쳐주는 상황이지 나머지는 아직 모기지 좀 많이 실종됐다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국내 부동산 시장도 좀 많이 견주어서 볼 만한 게 뭐 LTD라든지 아니면 주택 그 담보대출 비율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좀 많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네. 집값도 좀 최근 들어 좀 하락세가 나타내고 있던 게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좀 많이 실종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여파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기껏해야 리파이낸싱 관련해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그런 수요만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또한 주택 관련 지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6월 수입 물가하고 미국의 5월 기업 재고도 나왔는데요. 수입 물가는 17개월 내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5월 기업 재고 역시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올 들어서 가장 적은 폭의 증가세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 지표 연달아 결과 한번 간략히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수입 물가 지표도 일단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서 먼저 보는 게 아마 가장 좀 유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입 물가가 이제 17개월 내 최대폭으로 좀 하락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컸던 게 수입 가격들, 물가에 대한 그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던 게 좀 그 상식인데요. 일단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 물가라든지 그런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일단 제일 컸던 게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와 그다음에 그 유럽발 재정위에 따라서 일단은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네. 뭐 차트에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고 있다시피 최근 들어서 수입 물가라든지 아니면 수출 물가 동시에 좀 하락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이 우려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마다 좀 많이 분분한데요. 일단은 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 때문에 아니면 그 재정 위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구매력이 좀 많이 약화됐던 게 물가 가격이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럽이 재정 위기가 좀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그다음에 다른 쪽에 좀 회복 속도가 다시 또 나타나면 그대로 또 원위치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려를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5월 또 기업 재고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기업 재고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한 0.1% 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 크게 모멘텀은 지금 전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 들어서 이제 가장 적은 폭의 증가폭을 나타냈기 때문에 예상은 0.3% 증가를 했군요. 근데 전월비 같은 경우 전월에는 한 0.4% 정도로 일단 증가를 했었는데 전월비보다도 좀 많이 빠졌던데요. 일단은 뭐
어차피 어떻게 보면 수입 물가와 좀 이렇게 견줄 수 있는데요. 향후에 뭐 기업들이 일단 판매가 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좀 회복세가 좀 많이 꺾였다고 좀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회복세가 많이 꺾이에 따른 판매가 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재고 수준까지 좀 많이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체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래프 보시면 알다시피 경기 회복 속도가 꾸준히 나타났을 때 비해 가지고 꾸준하게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나타내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게 좀 특징적이긴 한데 일단 하반기 기업들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 이제 기업 재고에 대한 안전마진 부분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아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음에 이렇게 지표가 많이 부진한 것 역시 FOMC의 어떤 영향과 같이 합쳐지면서 뉴욕 증시를 더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었지만 지표 또 지금부터 얘기 나눌 FOMC 악재가 컸는데요. 처음에 이제 태클을 걸었다라고 얘기하신 FOMC 의사록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을 이제 끌어내렸다라는 것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 FOMC 의사록이 좀 나타나면서 일단은 시장의 기존에 지난달 22일하고 23일 날 FOMC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 발표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 일단은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다는 게 일단은 뭐 FOMC 의사록을 이제 발표하면서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아마 조정할 것이냐, 향후에 높일 것이냐 예상했는데 예상을 좀 뒤엎고 오히려 하향 조정 쪽으로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뭐 한 달 동안에 지금 영향이 좀 많았습니다. 유럽이 또 문제도 좀 많이 생겼었고 중국에 대한 긴축 정책도 좀 많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중국발 긴축이 유럽 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대한 경기 회복을 좀 하향시킬 것이라는 게 아무래도 FOMC를 좀 많이 이렇게 짓누르지 않았나 그렇게 따라가지고 지난달에 발표했던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입장에서 좀 약간 소폭 좀 이렇게 하향 쪽으로 수정을 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컸던 이유 자체는 일단은 FOMC는 고용시장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일단 뭐 미국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용시장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양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 나타남에 따라서 고용이 좀 많이 좀 하향하는 게 좀 가장 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FOMC도 좀 말했던 게 일단은 경기 회복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많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망 둔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양책까지 좀 많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라는 게 어제 FOMC 경기 의사록의 가장 큰 틀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해 GDP 성장률을 지난 5월에 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을 했는데 유럽발 재정 위기 그리고 중국의 긴축 많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일단 고용 시장이 또한 앞으로 쉽게 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FOMC 쪽에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가적으로 심지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경계대에서 들면은 돈을 더 푸는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좀 들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요. 경기 둔화 우려가 지표와 더불어서 조금 더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실적에 대한 호재를 조금 눌렀던 뉴욕 증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글쎄요. 겨우겨우 상승세를 이어갔던 다우와 또 나스닥이 S&P 500이 또 플러스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오늘 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밤에는 인텔은 그 전날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실적 갖고 재료가 좀 됐었던 것이고 그렇다 할 어떤 굵직한 기업의 실적 발표는 없었는데 오늘 밤에 드디어 은행주의 첫 스타트를 끊는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공개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밤 이제 기업들 실적을 또 다시 발표되는데요. 일단 은행들에 대해서 좀 이제 또 기초가 좀 많이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JP모건 체이스가 발표될 것인데 일단 이전치보다는 예상이 지금 이제 예상으로 발표되는 게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좀 나타낼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경기에 좀 안정을 찾아간다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2분기보다도 이게 IT주와 마찬가지로 3분기 때도 더 좋을 것이라고 좀 많이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나타날 때 아마 은행주도 한 번에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강력한 또 IT 그룹들이 좀 발표를 하는데요. 인텔과 또 어떻게 보면 인텔의 대항마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AMD가 일단은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전치에 비해서도 전망치는 이제 상승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공룡 기업으로 좀 변신했습니다. 구글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전에 비해서 예상치도 큰 폭의 좀 상승을 나타내면서 나스닥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좀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되어집니다. 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아메리칸 AMD 하고요. 지금 구글하고 다 이렇게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또 IT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또 JP모건 체이스가 은행주의 향후 상승을 이끌 모멘텀을 제공하는지 많이 또 실적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럽과 유가 상황도 궁금한데 유럽은 상승세가 멈춰진 듯하고요. 유가 쪽에선 재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재고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FOMC 때문에 소폭 떨어졌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인텔에 대한 호재성이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많이 적용도 좀 많이 받았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 내부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다우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이벤트에 많이 받았던데 그 첫 번째로 컸던 이벤트가 일단은 인텔 그 호재에 따른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받다가 장하반에 그 FOMC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 아니면 소매 지표라든지 그런 지표에 대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혼조세를 좀 마감했던 게 유럽 증시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7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한 유럽 증시. 자, 뉴욕은 이 유럽을 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뭐 연일 계속 오를 수는 없었으니까 일단 소폭 쉬었던 유럽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유가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FOMC가 경기를 오히려 좀 하향 안정시킨다는 그런 발언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유가 같은 경우 좀 안정을 좀 이렇게 찾아가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는 77.04달러 정도로 일단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시장을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값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하락하면서 온스당 한 1,20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 0.3%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83.41 정도로 마감했던 게 어제 상품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상품 시장 쪽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밤에 지표도 많이 나오지만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 스케줄 보여드렸으니까 지표와 더불어서 실적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라고는 하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혼조의 원인을 제공했던 S&P 500 같은 경우에도 1포인트도 채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연고점을 돌파한 코스피가 또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날인지 오늘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9천억 이상을 사주고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1조 이상. 와, 정말 수급이 참 힘이 세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 인텔 효과가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 코스피가 톡톡히 누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제 그 인텔의 그러한 그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을 5조 원이나 영업이익을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하락을 했는데 왜 어제 인텔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는지 외국인들이 네. 그 이유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제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리면서 주가가 좀 정체해 있던 부분에서 어제 3% 이상 상승하면서 80만 원대를 단숨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할 때 단순히 실적지만 발표하고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신뢰를 주기에는 약간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PC 시장이 둔화가 된다더라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전망치가 향후 기술주들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줬었고 이러한 자신감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그러면 하반기에도 삼성전자가 계속 좋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어제 그런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매수하는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2천억 이상 쓸어 담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의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요. 어제 삼성전자가 왜 뒤늦게 이렇게 인텔의 효과에 반응을 크게 했었는지 그 이유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IT 쪽에서 일단 인텔이 좀 씻어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수급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외국인이 뭐 9천억 이상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순매수 해주니까 이제 외국인이 뭐 돌아왔네 아니네 말이 많아요. 네. 예. 외국인들이 과연 또 더 사줄 것인가?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으로 봐서는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들이 정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이제 동향이 중요합니다. 기관들은 아무래도 투신권으로 이제 그 펀드 환매 차익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 매물이 조금씩 나올 걸로 보여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향후 이 지수대에서 더 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어느 쪽으로 매수 쪽으로 들어가느냐 매도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박스권이 조금 더 길어지느냐 아니면 바로 치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저는 이제 후자 쪽으로 기관들이 조금 더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일단은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 하반기에 대한 그 IT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텔이 어느 정도 좀 씻어줬다, 좀 만회해줬다는 그런 측면들이 국내 기관들에게 대해서도 자신감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환매도 8,800선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환매는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 매수세는 어제 9천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그 규모로 강도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 보셨고 향후 키를 박스권을 빨리 좀 돌파할 수 있도록 오히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기관일 텐데 기관의 움직임 글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1,700 이상에서도 요즘 사주는 최근에 연기금 모습이었기 때문에 향후 조금 강력하게 사주길 또 기대를 해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에 본격 들어왔죠. 때문에 우리 어닝에 대한 얘기를 또한 해야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이 어제 많이 사줬던 것은 뭐 인텔 효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또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에도 좋고 3분기에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에도 기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의 대장인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상당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물론 약간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2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3분기도 그만큼 나올 수 있을 거냐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5조라는 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 경제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환율이 1,200원대에서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IT,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그런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그 선두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3분기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3분기까지는 좀 좋겠지만 일단 4분기 이후까지는 이제 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약간 좀 더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얘기하신 것이 이제 향후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기저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잦아든 시점에서 이제 어닝이 조금 폭발적으로 어떤 좋은 촉매제가 됐기 때문에 어제 우리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국내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경기 상황상 외부 변수에 워낙 그 취약하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가 좋지 않다 그러면 국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근거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그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S&P 기준으로 미국 차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고점을 좀 돌파를 했죠, 어제. 1757을 돌파해서 1764까지. 오랜 기간 동안 뭐 거의 1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이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반해서 다른 여타 국가들, 미국의 S&P라든가 중국 상해,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정고점 대비해서 약 10% 정도 더 올라가야만 정고점을 다다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뭐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독일 같은 경우 유럽에서 이제 가장 좋다고 하는 독일도 네. 일단 정고점 부분까지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네요. 나머지 프랑스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과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국내 시장도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국가들의 흐름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시장 박스권을 조금 더 이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지수 상승은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2분기 어닝 시즌 그리고 어제 인텔 효과 본 IT 중심 또 수급 이런 거 모두 다 감안을 했을 때 향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긴 해도 일단 단기적으로 어닝 시즌 통과하면서 코스피가 1,800 심지어 1,900 간다는 어제 낙관론이 쏟아졌던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는 정말 전 고점 뚫고 이 같은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계속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런지 만약 그렇다면 그에 발맞춰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그 코스피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 횡보했던 구간들이 길면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네.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사면은 꼭지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담감이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어제 그런 우려들을 개인들이 매수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거래를 실으면서 박스권을 돌파해줬단 말입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향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감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1550이라는 박스권 하단 부분을 4번이나 테스트를 했고요. 네. 1750선이라는 그러한 박스권 상단도 4번이나 두드리면서 어제 도대어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 이런 것들이 향후 하반기에 좀 더 자신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업종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죠. 어제 인텔 효과 때문에 IT주가 가긴 갔는데 앞으로 IT주가 추가적으로 더 갈는지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가격 메리트가 생긴 상황에서 어제 한꺼번에 쑥 오른 감이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 외국인이 담은 걸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역시 좀 관심사였기도 했는데 IT만 사줄 것인가 했는데 역시 순매수 상위 보니까 뭐 금융주도 들어가 있고 뭐 내수주도 들어가 있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기존 주도주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80만 원이 묶여있던 자리에서 80만 원을 돌파를 어제 강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가 화학주인 LG화학 같은 것들이 아직도 신고가를 내면서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주들은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관련주들 말고 이제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테마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2차 전지, 바이오 연료 테마들에 좀 관심을 갖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가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왔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쉬어간다고 하면 다른 대체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연료 이런 관련 업종들도 같이 테마를 이뤄서 움직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나오셔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IT 자동차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존 주도주 화학 섹터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었고 역시나 지난주에도 태양광 관련한 일부 테마주 중에서도 계속해서 강세가 예상되는 그런 테마는 집중해서 보자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험주에 대한 의견도 좀 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쪽의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지요? 예. 오늘은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연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국내 1위 화학 비료 업체인 남해화학입니다. 네. 아시아 3대 이제 화학 생산 비료 업체이기도 하고요. 예. 농협이 지분을 56%나 갖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동안 근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한 이유는 전년도 이제 비료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고 네. 지난 4월달 이후 이제 천안 사태로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에 따라서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욱더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를 수출, 그다음에 23% 나머지 절반을 내수, 그다음에 한 20% 정도를 남북 경협에 따른 그러한 그 지원으로 정부에 납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좀 더 불안을 키웠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에 비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적에 잡힐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다분히 심리적으로 좀 안 좋았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런 심리적인 불안 요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서서히 이제 남북 경색된 그런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풀려갈 것으로 보여져서 심리적인 측면들은 일단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실적 시즌이니까요. 남해화학 올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인지 이 얘기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과 비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지난 2009년도에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비료 가격도 역시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이제 그 업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좋아지면서 2009년도 이후에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금융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연초 대비해서 화학 비료 가격이 지금 약 3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올해 작년에 비해서 턴어라운드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좀 작황 감소로 2010년 이후 글로벌 비료 소비가 증가할 전망으로 있고요. 또 원재료 가격의 안정으로 수익 개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의 이제 수혜로 이제 좀 지적을 한 그런 애널도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로 비료 소비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래저래 좀 이슈들도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지금 남해학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것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우량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초 국내 증권사에서 2만 원대에서 매수 추천을 했었는데요. 아이고, 주가가 11,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일단 한번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네네. 작년 10월 달 이후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했던 가격대가 17,000원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11,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이때가 이제 그 천안 사태의 이유는 그런 심지어 불안감으로 폭락했던 모습인데요. 지금 15,000원대, 14,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 이제 9월달, 10월달 이전의 모습인데요. 그 전에 이제 14,000원대 지지를 해줬다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가격대 17,000원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14,000원대에서 외국인들이 5일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일단 15,000원대를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17,000원대까지는 가겠네요. 예,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17,000원대를 보고 있고요.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2만 원대는 무난히 회복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해화학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한 5,000원대 정도에서 들어가셔서요. 어쨌거나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17,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가능하겠다. 중기적으로는 2만 원대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해화학 얘기를 들어봤네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장보기 겁나시죠? 하반기 물가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타면서 유가, 원자재가가 오르고 공공요금 인상까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정부도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물가 안정 종합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오늘 저녁 재계 총수들을 초청해서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만찬을 갖는다고 하죠. 모임은 경영 복귀 후 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의를 표명한 조성래 전경영 회장 후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청년 백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의 증가세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갈수록 금융위기에 따른 기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고용 둔화세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파격적인 가족 결합 요금제와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통신요금 인하 경쟁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동전화에 가입한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선 상품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월 5만 5천 원 이상의 정액 요금제를 쓸 경우 8월부터는 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한다는군요. LG화학이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포드에도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국 빅3 자동차 회사 가운데 2곳을 고객사로 확보해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가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것은 물가 불안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해 말까지 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를 때 그에 따른 이제 그림자가 바로 물가 불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또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 공공요금 인상 가시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 물가 상승 현재로서는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소비자 물가와 근원 인플레이션 물가입니다. 이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2.7%에서 하반기는 3%, 또 내년 상반기는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 근원 인플레이션, 이 소비자 물가에서 이제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것인데요. 이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도 이 상반기 같은 경우 1.7%에 불과했지만 내년 들어서는 이제 3%대까지 급등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6월 수입 물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원화 약세 영향으로 해서 전월 대비로는 2%,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8%나 급등을 하면서 5개월째 이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추세라면 아마도 하반기 물가, 지난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3% 근접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 근원 인플레도 어느 정도 예상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정부도 조만간에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어제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물가 안정 대책 같은 경우는 이미 예고된 악재이기도 합니다. 네. 물가 상승 압박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은 당연히 물가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종합 물가 안정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부터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이 거시 지표를 보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반기 중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이 금리 인상 카드를 써먹을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외국계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르면 오늘 9월쯤이면은 한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 정도 이 금리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이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합물가 안정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조금 식상한 카드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추석 이전인 9월 초중순쯤에 좀 발표를 해서 이 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 이러한 현재 좀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소비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하는 것이라든지 또 지자체의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이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좀 제공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이 현재 좀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네. 또 필수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교복이나 우유, 대학 등록금 같은 이런 품목들의 담합을 적극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요. 이 승지원에서 전경련 회장단과 함께 만찬을 갖는다고 합니다. 경영에 복귀한 이후에 인사 차원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이제 차기 이제 전경련 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 얘기가 아무래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는 것이 유력하죠.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 오늘 저녁입니다. 이 삼성 영빈관인 한남동 승지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대부분의 전경련 회장단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구본모 LG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정도로 아마도 빠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원래 잘 안 나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전경련 회장단 만찬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회동 같은 경우는 이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로 공석이 된 이 전경련 회장을 선임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지 않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전경련 회장 후보로는 늘 거론되는 후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꼽히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모두 다 이 회장직을 현재 고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전경련의 관계자는요, 이 회장이 지난 3월 복귀한 뒤 이 전경련 회장단에 저녁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마련하는 자리로 안다면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차기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누가 된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 회장단 사이에서 이야기가 언급된다는 것 자체 현재로서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KT에 이어서요, SK텔레콤이 눈치만 보고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드디어 어제 파격 요금 인하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 공짜로 무제한 데이터를 그 무선 데이터를 이제 마음껏 써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유선도 뭐 무료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SK텔레콤이 사실상 이 통신료 인하 경쟁에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55,000원짜리 SK텔레콤 요금을 쓰면은 3G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러한 좀 발표를 좀 어제 내놨고요.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또 가족 중 2명이 SK텔레콤 휴대폰을 이용하면은 집 전화를 월 200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서비스 내놨습니다. 여기에 또 가족 중 3명이 이용을 하면은 초고속 인터넷까지 공짜로 주는 아주 파격적인 이 가족 결합 상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의 이번 발표는 아무래도 이 무선 인터넷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의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최근 들어서 KT가 이제 애플 아이폰을 도입을 하면서 이 데이터 서비스로 사실상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걸겠다 이러한 포석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AS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이 어제 밝힌 내용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경우 AS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해서 당분간 좀 도입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사 1위 SK텔레콤도 요금 경쟁에 이제 동참을 했네요. 자, 그리고 LG화학에서는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뭐 주가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GM에 이어서 포드에도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죠. 이 포드사가 13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생산할 예정인 이 전기차 포커스의 이 배터리 네. 공급업체로 현재 지금 미시간주에 2차 전지 제조 공장을 짓고 있는 이 LG화학의 네. 미국 자회사입니다. 컴팩트 파워를 결정했다고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포드사는 현재 이제 디트로이트 인근에 이 전기차 포커스 생산을 위한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오늘 2012년까지 이제 포커스를 비롯해서 총 5종의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현재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포드사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알려진 이 LG화학 자회사입니다. 이 컴팩트 파워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3억 3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요. 지금 홀랜드에 전지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 공장을 2013년이면 완공할 예정이고요. 연간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준으로 해서 약 20만 대 분량의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제 포드에 이어서 지금, GM에서 포드까지 지금 잡은 상황인데 오늘인가요? 예, 아무튼 미국 쪽에 있는 공장 기공식에 또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하죠. LG화학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용지표가 또 나온 것을 분석을 좀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취업자 수는 31만 4천 명 늘었지만 문제는 청년 실업률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용은 늘지만 청년 백수는 계속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6월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2,428만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4천 명 정도 증가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지난달 58만 6천 명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를 하면은 그 폭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실업률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6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 실업자 수가 87만 8천 명입니다. 지난 5월보다 8만 5천 명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계속적으로 실업자도 줄어들고 있다가 지난달 들어서 네.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제 청년 실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이 6월달 청년 실업률이 8.3%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뭐 0.1%포인트 소폭 줄기는 했지만 네. 뭐 지난달과 비교해서 이제 큰 폭 2% 가까이 늘었고요. 또 이제 뭐 지금 이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청년 실업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도 현재 이제 숙제로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정부가 이제 이달 중에 청년 고용 종합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은 과연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대책을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는 늘어도 청년층에는 안 들어가는 이 고용 미스터리가 언제쯤 풀릴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설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인텔 효과를 뉴욕 증시도 보면서 간신히 그러나 상승했습니다. 다우의 상승폭은 3포인트, 나스닥은 7포인트, S&P 500은 결국 마이너스로 아주 소폭이나마 끝나고 말았는데요. 일단 인텔의 실적 호재 때문에 기술주는 강세를 띄었지만 지표가 모두 부진했고요. 6일 연속 앞서 올랐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악재는 FOMC 회의록에 있었는데요. 향후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부양책까지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향후 경기 둔화 우려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S&P 500은 하락 전환된 뒤 끝내 플러스로 올라오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이제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뉴욕 증시에서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돼야 그야말로 우리 코스피도 정말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 오늘 밤 뉴욕 증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을 일단 돌파하는 데 성공한 코스피 오늘 움직임은 어떨까요?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